네, 금융위원장님. 네, 금융위원장 이용원입니다. 예, 한국 경제가 지금 저성장, 양극화라는 구조적 난제를 극복하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지속성장이라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금융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런 대전환의 시기에 막중한 중책을 맡게 되어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금융은 미래의 길로 자금을 연결하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그리고 금융약자한테 기회를 제공하는 포용적 금융으로의 전환, 그리고 금융 안정과 시장 질서를 지켜내는 신뢰 금융으로의 전환, 이런 금융 분야의 국정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인사를 하면서 들었는데 아버님이 10,000원으로 이름을 지려다가 너무 적다고 미래지향적으로 억원으로 지으셨다는데 원래 조원이나 경원으로 지었었어야 되는 건데 그때는 그 생각을 너무 이상적이어서 안 했다고. 네. 네, 오늘 어쨌든 네, 장관님들 또 위원회 위원장님들 이제 함께 하게 됐는데 이제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잊어버리는 게 있는데 권한을 또는 권력을 가지면 그게 자기 거인 줄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력은 자기 게 아니죠.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태어날 때 타고난 것도 아닙니다. 잠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거죠. 그게 선거를 통해서든 임명을 통해서든 그 권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입니다. 그리고 내가 시험을 받든 선거를 통해서 표를 얻었든 내가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건 잠시 위탁받은 거죠. 대리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잊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자기가 마치 그 권력을 가진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직자는 사업가 또는 개인과는 다르죠. 공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공적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겁니다. 권한에는 책임이 똑같은 양이 따르죠. 공적 책임, 공적 권한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사하는 모든 권한, 모든 업무는 오로지 국민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주변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야 민주공화국의 가치가 살아있는 진짜 민주국가가 되겠죠. 민주적 공동체. 그리고 그게 주권자라고 하는 게 막 힘세고 돈 많이 가지고 지위 높다고 더 크고 힘없고 가진 것 없고 소외되어 있다고 작은 게 아니죠. 국민은 누구나 존경하고 똑같은 대등한 주권자다. 이 생각을 결코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의 이름이 이제 국민 주권 정부가 됐는데 공직자는 공적 활동을 하는 범위 내에서는 한순간도 자신의 존재가 국민 밑이다. 국민을 모시는 존재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하고 내가 가진 공적인 시간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결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공직자 손에 그 나라 운명이 달려있다는 생각을 하고 권력의 귀속 주체가 국민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책상 위가 아니라 언제나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급자 중심에 이 내 거니까 내가 시사하듯이 시혜를 베푸듯이 이렇게 일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수요자 중심으로 모시는 정신으로 권한 행사를 하고 의무 이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들의 태도, 공직자들의 마인드에 따라서 똑같은 조선에서 선조 때문에 수백만 국민이 죽기도 하지만 또 정조 때문에 동북아시아의 가장 번영된 나라를 만들기도 합니다. 공직자 한 사람의 몫이 그 사회의 운명을 결정하니까 정말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행동해 주시길 바라고 특히 지휘하는 공무원들이 또 소속 공무원이 많이 있으니까 언제나 그 공무원들의 모범이 되시길 바랍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제 시작하시죠.
네, 현안 토의 순서를 갖겠습니다. 국가 균형 성장 방안에 대해서 지방시대 위원장님부터 기재, 교육, 산업, 국토, 행안, 농림, 해수부 순서로 발제해 주시고 토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오후 국회에서의 대정부 질문 때문에 관련 장관님들이 혹시 시간이 조금 되면 먼저 자리를 뜨실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양해 구합니다. 그러면 바로 지방시대 위원장님부터 발제해 주십시오. 예, 지방시대 위원장입니다. 앞에서 대통령님 말씀하신 것처럼 균형발전의 상징 같은 곳이 이곳 세종인데 여기서 균형성장 전략에 대한 국무회의 토의를 갖게 된 것 자체가 대단히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5급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진 배경과 경과입니다. 수도권 1급 체제는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순유입된 인구가 2004년에 14만 명에 달했었습니다. 그러다 2011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선 적이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빠져나가는 인구가 더 많아졌던 시기입니다.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된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 추세는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2017년 이후 다시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인구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지난 해인 2024년에는 지난 한 해 동안만 4만 5천여 명의 인구가 수도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를 연령대별로 분석해보면 작년 한 해 동안 30대 이하 청년은 6만 6천 명이 수도권으로 순유입된 반면에 40대 이상은 2만 1천 명이 오히려 비수도권으로 유출되었습니다. 순유출되었습니다.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려오는 것은 당연히 일자리와 교육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문제는 사람과 자본이 몰려들고 있는 수도권조차도 과밀과 집중으로 인해 갈수록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수도권의 교통 혼잡으로 인한 손실 비용만 해도 지난 한 해 41조 원에 달합니다. 8년 전에 비해서 10조 원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수도권에 창업한 기업은 비수도권에 비해서 평균 서너 배 이상의 경상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수도권 1급 체제를 극복하고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5급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은 바로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에도 청년들이 가고 싶은 좋은 일자리가 있고 일자리와 연계된 좋은 대학이 있어야 합니다. 창업도 지역에서 투자 걱정 없이 가능해야 합니다. 수도권처럼 자가용 없이도 대중교통만으로 다닐 수 있는 광역 대중교통망은 기본입니다. 그래야 관광산업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정주 여건과 의료, 문화와 같은 생활 여건의 개선도 시급합니다. 기존의 시도 단위로는 사실상 힘들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수도권도 수도권처럼 권역별로 경제권과 생활권을 만들어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을 청년이 자신의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지역으로 대전환하자는 제안이 바로 5급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입니다. 오늘 각 부처별로 보고하는 정책은 그런 고민의 산물입니다. 그동안 부처별로 분산되어 추진되던 과제들을 국정기획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지방시대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5급 3특 권역별 경제권과 생활권, 행재정의 3개 범주로 묶어서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전략과 이행과제를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5급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 주요 내용입니다. 기존 시도별 균등 배분 방식의 균형발전 정책을 초강력 단위의 집중과 연결로 전환했습니다. 경제와 생활, 행재정 3대 분야에 걸쳐서 11개 전략 과제와 36개 추진 과제, 129개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권역별 전략산업 육성과 인재 양성 방안, 광역 대중교통망 구축 등 5급 3특 균형성장 전략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 보고 이후에 진행될 각 부처별 보고를 통해서 상세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9월 중에 개최될 제1차 지방시대위원회 회의에서 세부 과제를 확정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개별 프로젝트를 포함한 후속 조치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법을 포함한 관련법을 개정하고 자치분권 균형성장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5억 3특별로 설명회를 개최해서 우리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비전과 전략을 공유하는 한편 초강력 연합의 출범과 5억 3특별 주요 프로젝트 추진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시대위원회는 여러 부처에 걸쳐져 있는 5억 3특 국가균형성장 정책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대통령님과 국무위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기획재정부에서 AI 초혁신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균형성장 지원 전략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경수 위원장이 보고한 것처럼 왜 청년들이 지방을 떠나느냐? 좋은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은 시간이 갈수록 악화됩니다. 좋아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두 번째 보시면 또 재정은 더 늘어납니다. 지방으로. 지방은 재정으로 더 늘어나는데 또 더 발전이 안 되고 이게 이유가 뭘까? 저는 진짜 고민이 많이 해봤는데 딱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대응 방안에 보시면 우선은 산업이 있어야 됩니다. 세계적인 산업이 없이 아무리 지방 균형 발전을 떠들어도 안 된다. 두 번째는 그 산업을 지원하는 인력을 양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국가 정책이 지금 대통령께서 추진하시는 것처럼 지역에 많은 정책이 중점 정책이 돼야 한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첫 번째는 초혁신 경제입니다. 지역 전략 산업을 키워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에서 한 초혁신 아이템을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내서 그 아이템을 가장 생태가 잘 맞는 지역으로 배치한다. 이게 1번입니다. 그래서 지역 전략 산업하고 연계된 지역의 생태계. 그럼 두 번째는 지역에서 청년들이 창업혁신 생태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이게 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4대 가견 총장님들 만났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는 중부권 담당, 그 다음에 울산 가교의 원은 부울경을 담당, 이런 식으로 권역별로 할당을 좀 했었습니다. 책임지고 좀 혁신을 좀 할 수 있게 청년들 창업할 수 있게 해라. 거기에다가 거점 국립대를 연계시키고 또 지자체 창업을 연계시키고 또 지금 중기부나 산업부 등에서 하는 중앙에 이 창업을 연계시켜서 창업 생태가 혁신되지 않고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관광입니다. 문체부 장관님 계속 관광 말씀하시는데 이 관광도 토탈 관광이 돼야 됩니다. 문체부만의 관광이 아니고요. 농림부 장관님도 관광이 있어요. 해수부 장관님도 관광이 있습니다. 다 이런 토탈 관광이니까 관광지 조성은 문화부에서 하더라도 숙박, 교통, 음식, 쇼핑, 보는 거 이게 토탈로 패키지로 해서 내년에 2군데를 진짜 시범으로 지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전략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인재 양성입니다. 특히 대학을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한 인력 공급하는 전초기지를 확실하게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하면은요. 지역에 있는 거점 국립대는 국가가 하는 거니까 모든 학과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대는 특성화를 해야 됩니다. 나는 뭐에 특성화하겠다. 그러다 보면은 일반과를 빼야 됩니다. 일반과를 다 한꺼번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과는 거점 국립대 가서 학점을 따면 되는 학점 공유 시스템을 만들려고 해서 지역에 맞는 인력을 확실하게 공급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AI 인재 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청년들을 다 AI 교육을 받는데 다 초청을 해서 6개월 또는 1년 반, 2년을 교육을 시켜서 이 청년들이 지역의 혁신 아이콘으로 이렇게 나서게 하는 게 그게 하나 되고요. 그 다음에 청년들이 이렇게 지역에 가려고 하면은 뭔가 재정적인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하게 인센티브를 줍니다. 비수도권 소대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청년에 대해서는 일반 비수도권은 480만 원. 그 다음에 인구 감소 지역 중에서 우대 지역은 600만 원. 그리고 특별하게 더 인구 감소되는 특별 우대 지역은 72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 고용 활성화법을 만들어가지고 지역
지자체의 실정에 맞는 고용 정책을 수립하도록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고용부에서 이 법을 내년 초에 만들게 되면은 이걸 하는데 더 예산을 집중적으로 배분할 계획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역 우대 정책입니다. 대통령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역에 자유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지터계획의 포괄 보조를 늘려가지고 자유를 좀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 지원 사업도 특별 지역, 우대 일반 지역으로 나눠서 지금 7개 사업에 대해서는 차등으로 해서 특별 지역이 갈수록 혜택을 더 많이 받는 이런 구조로 바꾸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걸 본격적으로 좀 추진하기 위해서 통합 지표를 금년 하반기부터 해서 내년에 만들어서 그래서 229개 지자체를 그룹화하려고 합니다. 요 지역은 특별 우대 지역, 요 지역은 우대 지역, 요 지역은 일반 지역으로 해서 그래서 거기에 맞게 재정을 차정 지원하고 특별 지역은 더 많이 지원하도록 합니다. 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제도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해서는 낙후도 지역에 따라서 그 감면 기간을 다르게 차등화하려고 합니다. 예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타도 지역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성장 이 전략에 얼마나 맞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은 경제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책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과감하게 이 탄착점을 형성해서 지역이 발전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초혁신 산업, 그걸 뒷받침하는 인력, 이걸 지원하는 정부의 차등 정책, 이 3박자가 갖춰져야지만 그나마 지역이 좀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획재정부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확실하게 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하나만 좀 공고라 그럴까 의견을 하나 내겠습니다. 지금 이제 각계 정책마다 이렇게 어려운 정도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이제 수도권보다는 지방 중에서도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을 또 인구 소멸 현실화된 지역을 이렇게 단계별로 지금 대개 한 4단계 정도 돼 있죠. 네. 수도권, 비수도권, 일반 지역, 그다음에 우대 지역, 특별 소멸 지역. 이 4단계로 돼 있는데 이 정책 집행을 하다 보면 획일적 기준으로 정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지방 정부가 손해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인구가 줄어드는 정도에 따라서 지금 구분해 놨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제가 자꾸 이 예를 들어서 좀 그러긴 한데 신안이 군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지방 기초정부인데 거기가 인구가 다시 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는 원래 가장 나쁜 어려운 지역인데 늘어난 이유는 해당 지역 지방정부가 노력을 해서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하는 거에 일정 수입을 지역 주민들한테 배당을 하고 이게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꾸 이사를 들어오는 바람에 인구가 늘어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인구가 늘어나니까 라고 분류하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 상황에 따라서 지원 규모를 정해야지 그냥 현상만 보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한 데가 피해 보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각별히 기준을 잘 만들어달라. 객관적 합리적 알겠습니다. 기준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일단 현상을 가지고 저희들이 차정 지원하면서 노력하는 데 대해서 더 가지고 더 줘야지. 네, 노력해서 개선됐다고 불이익 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알겠습니다. 네. 저도 잠깐 한 말씀 해도 되나요? 네, 그러세요. 우리 기재부 장관님, 부처님 말씀 주신 내용 중에 여기서는 아니어도 예타 제도에 대해서 좀 전체적인 국가계획이 수립되고 지방균형 여러 가지 진행이 되는데 실제 매우 구체적인 사업에서는 사실상 예타 제도를 통과해야만 하는 문제가 끼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타 제도에 대해서 좀 일부 변경 문제가 아니라 좀 근본적인 변화를 좀 시도하고 좀 그걸 개편하는 게 그게 되지 않으면 자체 지방균형 국가균형 문제에 대한 자체적인 그런 계획들이 그런 요소에 의해서 이렇게 좀 꼬이고 좀 안 되고 이런 위험성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좀 그 문제는 별도로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네, 대통령 의견 없으면 대통령 저도 한 말씀. 네. 네. 누구세요?
환경부 장관입니다. 지방에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을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만 우선 좋은 기업에 청년 고용을 늘리는 데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외환위기 이후에 지방에 있는 대기업들 현대자동차나 HD 현대나 하나오션이나 이런 데가 정규직 직원을 거의 뽑지 않고 필요 인력들을 다 하청, 재하청으로 줘서 그게 노조법 2, 3조로 이제 어떻게 만회해 보려고 하는데 현대자동차가 몇 년 전에 처음으로 울산에서 정규직 노동자를 뽑았습니다. 거의 뭐 100대 1 이상의 경쟁을 하고 취업을 했는데요. 지금도 우선 할 수 있는 일은 현대중공업, 지금 HD 현대인데요. 하나오션이나 이런 기왕의 대기업군이 지방에 꽤 있거든요. 그런 데가 우선 일종의 하청, 재하청 방식이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를 뽑으면 거기에 뭔가 세제 혜택을 추가로 주는 이거를 우선으로 하는 게 우선 1차적으로 가장 필요하다. 쉬운 일부터 좀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좋은 지적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업의 문화가 바뀌어서 그런데 전에는 다 좋은 자원을 뽑아서 교육 훈련 시켜서 썼는데 요즘은 교육 훈련을 자기들이 안 하고 세상에 힘든 데서 굴러서 막 고생해가지고 역량이 생기면 이제 경력직으로 뽑아버리잖아요. 합리적인 측면도 있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가혹한 측면도 있는데 어쨌든 그게 실질적으로 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도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이번에 제가 기업 측에 좀 부탁을 해서 청년들 신입 채용을 좀 해볼 생각인데, 근데 이게 선의로만 안 되잖아, 그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이나 혜택이 가능하도록 특히 지방, 좀 좋은 지적 같습니다. 네, 더 없으면 교육부 보고로 넘어가죠. 네, 다음으로 국가 균형 성장에 부응하기 위한 지방대학 육성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는 우수한 대학의 수도권 쏠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년들의 수도권 쏠림을 더욱 가속화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더욱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로 상징화되는 우수대학을 지역 곳곳에 육성하는 소위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방대학 육성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재 양성 국가 균형 거점으로서 거점 국립대의 혁신입니다. 5극 3특 성장 엔진과 연계한 지산학연 협력 기반 연구대학으로 거점 국립대를 혁신하겠습니다. AI 시대의 해외 국가들은 연구 중심 대학과 연구소 그리고 기업체의 역량을 한데 결집하고 혁신적인 공동 연구로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거점 국립대학도 5극 3특 성장 엔진 분야를 중심으로 학부, 대학원, 연구소를 패키지로 지원해서 특성화 분야의 연구대학을 육성하겠습니다. 특성화 연구대학은 석 박사급 인재 양성과 응용 융합 연구에 집중하는 한편 연구 성과를 기술 이전하거나 사업화해서 산업 성장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내 기업, 출연연, 과학기술원, 지역 대학들과 전면적인 협력 체계가 필수적입니다. 인재 양성과 공동 연구 같은 전면적 협력을 통해서 단기에 거점 국립대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겠습니다. 특히 연구대학의 성과를 창출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우수교원을 유치할 수 있게 연구비나 정규지원 패키지를 마련하고 기업과 출연연 등에 자유롭게 겸임 또는 겸직을 하면서 현장에 필요한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다음으로 모든 거점 국립대의 학부 교육 혁신으로 가고 싶은 대학을 만들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AI 시대에 필요한 기본 역량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현장 경험이 많은 인재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한 대학 연구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방에 있지만 가고 싶은 대학은 어떤 대학이냐라는 질문에 학생과 학부모 청년들은 안정된 취업과 진로 보장,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서 거점 국립대 학생이라면 누구나 학교에서 AI 기본 교육을 받도록 하고 글로벌 프로그램 참여 기회도 확대하면서 학교의 경계를 허무는 현장 기반 수업을 통해 수업이 곧 스펙이 되는 교육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보장되고 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계약학과를 확대해서 청년들의 취업 걱정을 덜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점 국립대가 지역의 선도대학으로서 다른 지방대학과 자원을 함께 공유해서 중소규모 지방대학도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러한 거점 국립대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우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재정 확충을 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거점 국립대에 대한 지원은 5년간 약 4조 원 이상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교육비 격차가 상당한 만큼 재정당국과 협력해서 필요한 재원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 재정지원과 함께 대학도 자체 수익을 확대하기 위하여 거점 국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대학의 혁신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방대 육성법의 고등교육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서 지방대 교육 연구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성공하려면 범부처가 함께 서울 10개 만들기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 국무조정실의 조사에 따르면 비수도권 청년의 43.5%가 더 나은 일자리 기회를 찾아서 지역 이동을 희망한다고 합니다. 졸업 후 청년들이 자기 지역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협력해서 지역에 좋은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정주 인프라 개선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지방대학의 교육과 연구 역량을 대폭 강화하면 청년의 수도권 쏠림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고 지역 첨단 기업의 인재가 적기에 공급됨과 함께 입시 경쟁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교육부는 관계 부처와 적극 협력해서 지역 성장을 뒷받침하는 거점 국립대를 육성하고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부 장관님하고 교육위원장이 다 지방 출신이죠? 네. 왜 지방 출신을 교육장관과 교육위원장을 했을까 생각해 보셨죠? 네,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 교육위원장님 말씀을 간단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네, 부산에서 고민을 많이 장관님께서 중요한 말씀 다 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그 모든 부처에서 결국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이 그 인재와 기업으로 나타납니다. 지금 기업에는 많은 관심을 가지는데 거기서 일할 인재에 대해서 생각을 가끔씩 놓치는 수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서 일할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수도권 대학에서 졸업을 하면은 이른바 취업 난방 한계선이 판교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기업의 첨단 기업이나 대기업들이 네. 채용, 그 부분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좀 집중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뭐 현상이야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는데 대책이 뭐냐 언제나 실현 가능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뭐냐가 중요하겠죠. 뭐 연구 고민을 많이 해주시고요. 어쨌든 대학원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초중고 교육 여건을 어떻게 만드냐도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대통령님 지방시대 위원장입니다. 네. 이쪽입니다.
이쪽이라 그러면 어차피 안 돼. 어느 쪽인지 모릅니다. 교육부 장관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협의할 때부터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교육부의 고유 사업이 아니라 균형 성장과 관련된 사업이다라는 걸 여러 번 협의를 통해서 이제 지금까지 여기까지 정리가 되어 왔는데요. 교육부 차원에서는 잘 정리가 된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현장에 대학들 내려가 보면 교육부 사업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부처의 사업들이 중복되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산업부의 첨단 산업 특성화 대학 사업도 있는데 이것도 교육부가 진행하는 지금 서울대 10개 만들기나 라이즈 사업하고 비슷한 측면이 있고요. 과기부도 또 과기원뿐만 아니라 관련된 R&D 사업을 가지고 대학과 연계된 사업들이 많이 있고 중기부도 창업 관련된 지원 사업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많이 중복되고 걸쳐 있는 게 많아서 이 부분은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매개로 한 전략산업과 그에 필요한 인재 양성 프로젝트를 관련 부처들이 좀 통합적으로 논의하고 정리해 나갈 수 있는 중복을 정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좀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논의해서 네.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네, 한 말씀만 드려도. 네, 말씀하시죠. 그렇잖아도 저희가 이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면서 교육부 직원들에게 그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동안 과거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한 많은 노력, 그리고 지방대학을 잘 살려서 대학을 지역 아이들이 지역에서 취업하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교육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재정 투여를 했는데 계속 실패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그 근거가 뭐냐 이렇게 담당 국장에게 여쭤봤는데 그랬을 때 바로 나온 대답이 바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과거에는 교육부 혼자 했다면 이번에는 교육부가 한 분야를 맡고 국가 전체가 여러 부서가 함께 힘을 모아주는 것이 가장 큰 힘이다.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하자고 하는 것에 비해서 재정 지원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데 일정한 장기적인 재정 지원에 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되어 있고 그것을 올해부터 실질적으로 풀어가고 있다. 물론 국가재정 전체의 상황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하여 나가겠지만 이런 정부의 지속적인 의지, 재정 투자 이런 것들이 함께 이 일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동력이다 이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부서가 함께 도와주실 때 이게 진짜로 네. 국가 균형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통령 국가교육위원장입니다. 너무 세부적으로 얘기하는 거 좀 나중에 하시고. 네, 네, 말씀하십시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빠른 속도로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제도인데요. 지방대 육성법은 교육부가 담당하고 있고 혁신도시법은 국토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합리화하면 지역인재의 수도권 쏠림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빠른 수단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의대의 경우에 지금 지역인재 전형 의무 비율이 2000년도까지 30%였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가령 부산대학교의 경우는 제가 취임한 이후에 바로 80%로 올렸거든요. 그런데 아무 문제 없이 잘 작동되고요. 그 아이들은 수도권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의료계에서 크게 환영하는 그런 수단이 있고요. 네. 지역에 많은 대학병원을 가진 대학들이 바로 쓸 수 있는 수단이고 또 하나는 인재 양성과 인재 유치도 중요한데 인재 특히 석학들의 유출을 막는 것도 굉장히 시급합니다. 가령 중국 같은 경우에는 천인 계획이라고 해서 연봉 3배 정도를 제시하면서 뽑아가고 있는데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석좌 교수제도, 석학 교수제도까지도 65세 정년이 묶여서 65세가 되면은 석좌 교수도 대학을 떠나야 됩니다. 그런 문제, 그런 규제부터 풀어서 그리고 풀고 또 대우를 높이고 해서 석학들을 국내에 그대로 네. 남아서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시급합니다. 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교육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나중에 정리를 한번 하십시오.
네, 정리를 한번 하시고요. 지방 어쨌든 이게 지금 오늘 다른 부처들 얘기 좀 다 듣고 마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산업부. 네. 지역 균형의 성패는 지역이 성장 엔진을 제대로 장착하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먼저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면서 5국 3특 성장 엔진 육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년간 다양한 지역 균형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만은 중앙 정부는 부처별로 지원이 분절되어 있고 시도별로 단위도 분절된 집행 구조, 특히 기업의 참여 부족 등으로 지역의 성장 엔진 장착에 번번이 실패해 왔습니다. 중간을 좀 생략을 하고요. 과거 정부에서도 광역경제권 육성 시도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주도하면서 지역의 협력을 얻지 못했다거나 권역 내 지자체 간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양한 재정 투입 등 오늘 나온 지방 인재 유치, 재정 투입 다양한 육성책들이 이미 있었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기업 투자 유치로 연결되지 못하는 한계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이번 5국 3특 전략은 다음 사항을 중점에서 고려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존 시도 행정구역 단위로는 한계가 명확해진 만큼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산업기관과 경제활동을 연계한 초광역권 중심으로 전략산업을 지정 육성하겠습니다. 둘째, 실질적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일단 지역의 자율성을 발휘하고 특히 민간 기업이 적극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앙정부의 역할을 지역과 협의해서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결국 성장 엔진은 앵커 기업입니다. 앵커 기업의 투자와 투자 선순환을 이끌어낼 수 있는 효과적인 민관협약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를 위해 전략산업 분야 핵심 기업의 투자에 초점을 둔 중앙지자체 패키지 지원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성장 엔진 선정과 육성 계획입니다. 향후 5국 3특 권역별 성장 엔진은 국가 산업 전략과 지역 여건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고 중앙과 지자체 간 협의에 기반하여 권역별로 2, 3개 내로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권역 간 업종이 차별화될 수 있도록 한다는 원칙하에 권역별 산업 기반, 성장 가능성, 그리고 기업의 투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장 엔진을 선정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중앙, 지자체, 기업, 지역의 혁신 주체 간에 유기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권역별로 성장 엔진을 선정해서 기업의 투자 계획, 중앙과 지방의 지원 계획을 수립한 다음 지방시대위원회의 종합적인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확정된 계획이 계획에 머무르지 않도록 권역별로 중앙, 지방정부와 기업, 대학 등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가칭 초광역 특별협약을 체결하여 실행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오늘 기재부, 교육부, 국토부 등이 발표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규제 완화, 혁신 지원, 금융, 청년 인재 양성, 재정 등 5종 세트 중심의 범부처 종합 지원 패키지를 마련하여 정책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겠습니다. 가칭 범정부 초광역 추진 협의체를 통해 부처 간 패키지 지원책을 조정하고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특히 지원 수단